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조선 경제 아카데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MZ세대 부의 사다리 만들기 시즌 1 진행을 맡게 된 TV조선 아나운서 이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경제 정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TV조선에서는 이 트렌드에 맞는 중요한 경제 정보들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강연에 앞서 오늘 프로그램에 문을 여는 환영사가 있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주최한 TV조선의 보도본부장님께서 환영사 전해주실 텐데 TV조선 메인 뉴스의 앵커를 맡고 계셔서 여러분 아마 뉴스9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TV조선 윤정호 보도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TV조선 아카데미가 이 MZ세대를 위한 부의 사다리 만들기 이 강연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경제 교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돈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터부시되는 때가 있었고요. 돈이 뭔 소중하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꼭 그렇지는 않죠. 이 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특성이 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겁니다. 4주 동안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만나기 힘드셨던 그렇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 세계 세태를 잘 이어가고 또 개발하고 또 앞서가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TV조선 아카데미 첫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1주차의 주제는 AI 혁명 속 내 돈은 어디로? 미래 투자 지도를 그려라 라는 주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산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바꾸는 산업, 일자리, 그리고 부의 흐름을 이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뵙게서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많은 젊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에 저희가 탈 것이에요. 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100년 만에. 100년 전에 미국의 포드 시스템 이전의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저 화면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공장이죠. 100년 동안의 생산성에 해당이 되는 게 미국 기준으로는 한 10배에서 12배, 우리나라는 40배가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40배가 좋아졌다는 것은 40배 잘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적절한 비용을 낼 수 있으면 민간인이 우주로 탐험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모습은 100년 전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 교실의 모습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00년 동안에 변한 것이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난 300년간 변한 게 없습니다. 무엇을 학습하고 지적인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생각보다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소위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적인 학습과 지적인 노동하는 생산성은 크게 변화되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또는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경제학에서는 패러다임,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영학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저같이 어떤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완전히 돈 버는 방식이 출현을 하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곡점을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전략적인 변곡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1%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위 3%의 다른 사람과 조직 혹은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제가 작년도에 국내 금융기업의 대표님들 한 6분 정도하고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금융은 어떻게 바뀌고 부의 지도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들과 회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지난 30년간 동안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준 변곡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81년도에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는데 이게 금융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바꿨다. 그리고 그 후로 14년 후인 1995년도에는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첫 번째 웹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모자익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사용하는 웹브라우저하고 똑같은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14년 후인 2009년도에 첫 번째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 번의 변곡점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1981년도에 전 세계에서 컴퓨터로 돈을 제일 많이 벌던 회사들은 유닉스란 이름도 못 들어봤죠. 유닉스 컴퓨터를 만들거나 미니 컴퓨터라는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내에 모두 다 망합니다. 근데 이 해에 창업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요 몇 해 전에 창업한 애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 단순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과 부의 축적에 대한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회사가 됐죠. 그리고 1995년도에 인터넷 붐이 일기 시작했을 무렵에 창업한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또 구글이 97년 그리고 네이버가 98년 무렵에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이 창업하고 98년 무렵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 혹시 98년생 계신가요? 그 무렵에 태어나지?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부모님이 본인을 위해서 딱 1,000만 원어치 아마존 주식을 샀다면 작년에 얼마쯤 됐을까요? 상상하기 힘들죠. 네. 6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600배가 올라간 거죠. 네. 그런데 그 600배 수익을 올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도 저조차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30년이란 시간 동안에 어떤 한 회사에 또는 어떤 기술과 산업의 비전을 믿고 끊임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1995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닷컴 버블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인터넷 포털을 합니다. 삼성은 유니텔, LG는 채널I, KT는 천리안 등등 모두 다 망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부터는 여러분들의 시대인데 2010년 무렵에 전 세계에 휴대폰을 제일 많이 만들던 회사 이름 아시죠?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모토로라였어요. 5년을 못 버티고 모두 다 망합니다. 전 세계 1등 하는 회사들이 모두 다 망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시스템을 안 갖춰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했던 거죠. 왜일까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무엇이 맞는 건지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월튼 패밀리라 부르는데 월마트를 창업한 가족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에요. 월마트 창업자예요. 전 세계 1등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2등 부자는 누구였냐? 그 모리 패밀리라고 있는데 모리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C조세요. 이분의 아버지신데 정확히는. 그래서 모리 패밀리가 부동산 1등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 버블이 일본의 거품 경제 꼭대기가 언제였어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동산으로 전 세계 2등 부자가 됩니다. 3등 부자 듀퐁 패밀리입니다. 화학회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신 신격호 회장님이 8등 부자입니다. 전 세계. 그런데 지금 롯데그룹이 전 세계 100대 안에 부자 안에 들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전 세계 가장 큰 부자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2등 부자는 마크 저커버그. 여러 혹시 페이스북,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걸 쓰고 있다면 창업자이기도 하죠. 3등 부자는 제프 베조스예요. 아마존 AWS를 창업하고 지금은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분이죠. 이분 구글 창업자는 보시는 것처럼 7등밖에 못하고 있어요. 창업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투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 30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부의 지도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3번의 변곡점에서 한 번 이상의 성공과 성과를 만들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그 기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명 혹은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사의 중심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글자는 5,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이 발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쇄기의 발명, 월드와이드의 발명, 스마트폰의 발명에 따라서 인간 1인당,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당에 주어지는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로축을 보시면 1, 2, 3, 4가 아니라 일십, 백천만으로 올라가는 숫자거든요. 그 얘기는 기하급수에 기하급수적으로 1인당 정보량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똑똑한 사람 한 명이 전 세계 지식의 8, 90%를 학습을 했습니다. 의학이면 의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거의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의사 한 분조차도 의학 전체를 꿰뚫는 건 불가능해요. 그 중에서 딱 한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 1인당 정보와 지식의 양이, 제가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공부를 하면 한 명이 3,000년 이상이 걸려요. 우리의 수명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대지죠.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보와 지식의 1인당 정보의 지식이 제가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 변곡점이 인간이 만든 글자와 인쇄기와 인터넷과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계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더 가속하고 있죠? AI가 가속합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지식을 학습하고 AI가 글을 쓰고 AI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AI가 이 인지 능력과 그리고 정보 지식의 갭을 줄여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누가 말하든 4차 산업혁명일 수도 있고 새로운 부의 지도를 만들 수 있게 될지도 모르고요.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인가의 통찰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순다 피차이입니다. 구글의 지금 CEO죠.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다. 뭐 때문에요? 생성 AI 때문이 아니라 에이전틱 AI 때문에.
이 사람은 샘 알트만이다. 오픈 AI. 모든 것이 개인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개인화되는 건 뭐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챗GPT를 공통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인의 AI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젠슨 황이에요. 이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사회, 투자,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행위 주체자인 개체는 오직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행위 주체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세상,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세상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에이전트가 뭔가요? 네, 에이전트란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에이전트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저는 007부터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요원이라고 번역도 하죠. 에이전트. 그러면 그런 첩보 영화에서 나오는 첩보원이 과연 첩보원 인공지능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에이전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에이전시는 에이전트들을 운영을 하는 기업을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첫 번째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행 에이전시 아니세요? 그 여행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뭐 그다음에 호텔도 예약하고 그 경로 버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하죠. 네, 뭔가 여행이라는 전체를 위임받고 위탁받아서 계획하고 그거를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연예기획사 아시지 않나요? 그리고 스포츠 기획사도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모든 투자 기관은 에이전시입니다. 여러분이 금을 또는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주식이란 종이를 모두 다 증권사, 은행, 투자 기관들을 통해서 하죠. 이런 에이전시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의 권한 또는 권리를 대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강화해야지만 되죠. 전문성 없는 에이전시 여러분 계약을 하시겠어요? 여행 가시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에이전시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 이 에이전시 안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즉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던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던 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나 권한을 대행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고 전문성 있고 유형 관리하고 경제성 있는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여태까지는 데이터를 넣으면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뭔가 하나의 업무 프로세스 전체라는 거죠. 투자 업무는 어떻죠? 내가 어느 분야에 투자하거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떤 기관이나 ETF다 그러면 어떤 ETF를 통해서 투자할지를 계획하고 전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하고 끝나지 않죠. 언제 팔거나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업무의 프로세스죠. 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AI가 집어삼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 AI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생성 AI 이게 챗GPT나 저희 회사의 루시아라는 엔진이에요. 질문하면은 그걸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LLM이라고 하는 챗GPT나 루시아 같은 애가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검색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AI 검색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럼 질문을 하면 LLM이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검색을 해요. 검색된 결과를 자기가 읽고 자기가 공부했던 것하고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럴듯한 답변을 최신 정보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럼 에이전트는 뭐냐? 훨씬 복잡해졌어요. 기술적으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리즈닝하고 플래닝이라는 게 있죠. 박스에. 리즈닝이 뭐죠? 추론을 해요. 야, 이 결과에 도달하려면 도대체 무슨 정보가 필요하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정보나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도구를 써서 어떤 결과를 받으면 이게 과연 맞는 거야? 라고 검증하고 생각을 합니다. 골똘하게 AI가. 이젠 바로 답을 안 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요. 이 결과에 도달하려면 나는 이런 업무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거에 도달을 해야 돼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혼자 하기 힘들면 다른 인공지능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나 도움이 필요한데 너 그거 잘한다며 나한테 좀 알려줘라고. 마치 인간 사회에서 각각이 전문화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는 것 같이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얘가 이젠 답변만 생성하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은 액션이라고 있잖아요. 이젠 자기 혼자 행동까지 해요. 네가 좀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나는 AI 관심이 많은데 적절하게 투자해줘. 그럼 얘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황을 보고 그리고 뉴스를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주식을 샀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 팔고 다른 것들을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퀀트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퀀트는 하나의 퀀트 시스템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퀀트 시스템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투자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루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주식이면 뭐 10번, 20번? 근데 인공지능 퀀트는 초당 100만 번을 사고 팔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간이 쫓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에이전틱 AI가 열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투자 환경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그림 보면은 뭔가 네모박스가 막 연결돼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AI 하나가 아니라 여러 AI가 협력을 한다면 얘네들이 조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래 있는 하이라키컬이라고 써 있는 게 뭐죠? 군대 조직이에요, 그렇죠? 어떤 업무에는 군대 같은 데는 군대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마치 슈퍼바이저라고 있는 조직은 마치 팀 조직 같아요, 기업들. 그 아래는 프리랜서 조직이나 아티스틱한 조직 같아요. 막 서로 그냥 협력하는데 무질서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떤 목표를 도달하고 행동의 주체들이 협력을 하려고 하면 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구조가 존재해야 되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죠?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자도 뽑고 싶고 기획자도 뽑고 싶고 회계 담당하는 사람도 뽑고 싶고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 친구 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잡사이트에다가 구인 공고를 올리잖아요. 똑같이 작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AI의 붐이 뭐냐면 인공지능 잡사이트예요. 그래서 AI가 나 인공지능 기술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필요해. 나 그리고 회계 잘하는 인공지능 필요해. 라고 해서 올리면은 나 잘해. 그렇게 손들면은 걔네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고용을 하고 협업을 하는 체계가 나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MCP하고 A2A라는. 그 얘기는 이제 혼자 일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 수백 개, 수천 개가 조직을 만들어서 일하게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거에 대한 글을 그냥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거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바꾸게 돼요. 제가 재작년에는 아마존에서 저를 초청을 했고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제 강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컨설팅 펌에서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사람 직업에 얼마만큼 임팩트를 준 건가? 에이전틱 AI가. 여기 그래프 중에서 왼쪽 그래프 위에 빨간색 박스에 보면 이 그래프의 X축을 보면요. 도대체 이 업무에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있냐는 것이고 Y축은 이게 인공지능 에이전트에서 대체가 되면 얼마나 시장 파급 효과가 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이면서 시장 파급 효과가 큰 게 파괴될 직업들인 거죠.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말은 뭐라 그러죠? 개발자라고 하는데 혹시 개발자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Customer Operations라 돼 있는데 콜센터나 고객 담당하는 업무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프로덕트나 R&D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하는 분들, 마케팅, 세일즈에 이르는 영역이 인공지능이 가장 임팩트를 많이 주는 업무라는 거예요. 특히 투자 부분, 뱅킹, 파머스리칼은 뭐죠? 약품 쪽이죠. 에듀케이션, 텔레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인슈런스에 이르는 분야이죠. 이 분야도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임팩트가 제일 클 거라는 거예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취준생들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뭐냐? 개발자라고 해서 취준생들이 코딩 교육 다녔다고요.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 시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직업 못 가져요.
가장 놀라운 게 전 세계 우리로 따지면 컴사라고 부르죠.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컴사에 관련되어 있는 전 세계 1등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카네기 멜론 대학이에요. 2등이 스탠포드나 MIT입니다. 이 학교의 작년 취업률이 50%가 안 돼요. 거기 원래 3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률이 400%였어요. 한 명이 회사 3, 4개 합격을 하거든요. 그걸 골라갔었어요. 취업률 50%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언제 닥칠까요? 올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게 3년 만에 인공지능이 바뀌게 된 시장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결혼하고 싶은 직업 그중에 1, 2등을 다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예요. 변호사도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어세스먼트하고 인베스티게이션하고 드래프트 라이팅하고 디스커버리하고 뭐 등등이에요. 이것도 AI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되기 위해서 법정을 딸딸딸딸 외워야 되죠. 지금 외우는 건 누가 더 잘해요? AI가 훨씬 잘해요. 무려 지난달 초에는 영국에 인류 최초로 변호사 없는 로펌이 승인을 받았어요. 변호사 한 명이 없이 AI로만 운영되는 변호사 사무실이 승인을 받은 거죠. 가장 지적인 산업이 가장 빠르게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연구개발 분야예요. 연구개발하면 석사 박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분야도 AI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임팩트가 큰 시장이 어디냐? 바이오 시장이고 제약과 관련된 부분, 의학 쪽이에요. 연구개발 분야에서. 왜냐하면 연구개발 분야는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뭔가 계약을 하고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뭔가 논문을 쓰거나 특허를 쓰고 뭐 이런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이거 전체가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리서치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검색도 하고 그 일일이 읽고 논문도 검색하고 특허도 검색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논문 써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AI에게 업무 요구를 하면 이게 지가 다 해요. 그거를. 그리고 짠 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인공지능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협력을 하고요.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사고를 합니다. 5년 전에 어떤 국내에서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1,500명이 모이는 학회에서 제가 기조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저희 미국 법인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탈 시간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학회장님이 얘기하니까 학회장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대신에 제 인공지능이 강연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더니 너무 재미난 아이디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 한 장하고 제 목소리 일부는 인공지능한테 주고 제가 원래 발표하려고 했던 파워포인트를 AI한테 줬어요. 그리고 네가 강연해 봐라고 해서 강연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엑소브레인 이세부 제 목소리 비슷한가요? 대규모 텍스트 정보를 웹에서 수집을 하여 제가 강연한 게 아니에요. 만들고 제 목소리도 아닙니다. 제 얼굴도 아니에요. AI가 모두 다 생성한 거예요. 강연까지. 지식을 증강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들어낸 서비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튜토리얼을 자기가 만들어냈는데 한국 사람이 보면 한국 여성을 생성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보면은 미국 여성을 생성해서 영어로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공지능 챗GPT가 번역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공지능은 한국말 따로 배우고 한국 문법 배우고 한국 단어 배우진 않아요. 전 세계 언어인 120개 언어를 그냥 인류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한 언어로 배워요. 통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를 그냥 동일한 언어를 한꺼번에 배워버려요. 그럼 이런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이제 향후 3년 내에 경험하게 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투자를 하세요. 네. 일단 지금 여러분 챗GPT라는 건 다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걸 해요. 구독을. 근데 앞으로는 구독 시장이 없어질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만약에 챗GPT에게 또는 저희 회사 루시아 같은 거에다가 나 휴대폰 바꾸고 싶은데 어떤 휴대폰 바꾸면 좋아?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해요. 혹시 게임 자주 하세요? 게임은 어떤 게임 하세요? 유튜브 많이 보세요? 한 달 통신료는 얼마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답변해요. 그럼 고객님한테 딱 맞는 휴대폰이 있는데 이런 휴대폰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추천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지가 학습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광고예요. 이건 쉽게 상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AI 광고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가격이 얼마야? 라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 요즘 휴대폰 가격 다 100만 원 넘잖아요. 125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 비싸다. 더 싸게 살 수 없을까? 그랬더니 이 AI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경일님 삼성카드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 삼성카드인데 왜? 그랬더니 정말 운이 좋으세요. 딱 오늘까지 삼성카드 12% 할인하는 거인데 그거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와, 대박이다. 그거 나 좀 소개해 줘. 그럼 연결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는 좋지만 중간에 수수료를 먹겠죠, 얘가. 이게 뭐죠? 모든 에이전트가 하는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쿠팡 물건 구매합니까? 이마트 에이전시예요. 물류 유통을 중간에서 거래하면서 수수료 먹는 거예요. 금융 다 에이전트예요. 보험 다 에이전트예요.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AI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키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가 요즘 돈 좀 벌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 계정을 팔기도 하죠. 여러분의 AI를 파는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AI를 상속하시게 될 거예요. 자녀분들에게. 왜냐? 이제는 AI가 주체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AI는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1990년대 부자 1등부터 10등과 2025년에 1등과 10등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은 멈췄고요. 돈 잘 버는 뭐를 통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최첨단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했거나 창업주들은 돈을 더 잘 벌고 있어요. 그게 더 벌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AI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벌어질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은 나올까요? 저는 언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도둑같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이미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인간같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우리는 AGI라고 불러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모든 부분에 인간처럼 일반화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정의를 못 내려요. 여러분 자신은 정의 내려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우린 철학은 끊임없이 변하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은 자아를 가지고 있나요? 그 자아의 근원은 어딜까요? 그 자아는 어떻게 작동돼요?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마찬가지죠. AGI를 정의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GI가 뭐를 해낼 수 있냐 보면은 지적 능력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자율적 학습, 개념 일반화, 추론 이해,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무엇보다도 반성과 성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부분을 인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면은 굉장히 갈 길이 많은 거죠. 현재 수준은 이 정도밖에 못 왔어요. 각 부분별로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15년 된 거거든요. 인터넷 쓰신 지 얼마 됐어요? 이제 25년 된 거거든요. 기업들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지적노동 생산성이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일하는 방식이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기업 문화가 변화가 생겨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완전히 새로운 돈 버는 방식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네이버 돈 내고 쓰세요? 거의 없으시죠? 돈 내시는 분. 그러면 네이버는 돈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한테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죠. B2B 회사입니다.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모델이고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쇼핑을 할 때 수수료를 먹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B2B 모델이에요. B2C가 아니에요.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게 언제 나왔어요? 이제 20년 됐어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갔을 때 한국 기자분들 질문하세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 기자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죠? 지금 누가 서울대 가고 누가 카이스트 가고 누가 하버드 가냐? OMR 카드에 정답을 잘 찍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래도 그럴까요? 왜냐? 정답이 있는 건 이제 AI가 더 잘해요.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되죠? 정답이 없는 것들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 위대한 질문을. 근데 위대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위대한 질문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위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게요. 누구죠? 꼴통 같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화성을 가려면 뭘 해야 되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메타인지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때 수학 문제 풀다가 종 치는 거예요. 그럼 4번으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지그재그로 찍을까?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이건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건너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기도 전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이미 아는 능력, 해보기도 전에.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까지 많이 뺏어 먹었는데요. 이렇게 지적노동으로 돈을 엄청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세기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러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왜? 귀족들과 왕의 초성 하나 그려주면 1년 먹을 거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16세기 말 17세기 사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기 때문에 더 이상 초상을 안 그려서 화가들이 굶기 시작하고 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당시 화가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다 어느 화가가 고민을 합니다. 사진기가 찍은 걸 봤는데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아름다움이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그림을 들고 옵니다. 일출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시작은 사진기였어요. 화가가 사진기를 이렇게 보다가 사진기의 렌즈를 통해서 분산되는 거를 보고 야, 이거 아름답네 싶어서 그림 자체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죠. 인류 최초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우세요? 동의하십니까? 제 딸이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큐비즘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서 아빠 그렇게 뭐 유명한 듯 하더니 이런 것도 몰라? 그런 얼굴 표정으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름답대요. 그 얘기 딱 듣고 보니까 아름다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재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AI 시대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겁니다. 부의 지도를 재정의할 겁니다. 돈 버는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혹시 지금 질문하실 분 계시다면 손 들어 주실까요? 네. 우선 그 질문 자체를 제가 좀 바꾸면 전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의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이나 일은 이동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가 대체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택시 기사님이 예를 들면 인력 거건을 대체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전 그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직업이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기자가 없어지고 AI 기자가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분들은 더 기자다운 일을 하실 거예요. 취재하시고 진실을 밝히셔요. 글은 AI가 쓸 수도 있어요. 기사는. 결국은 일하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몸을 얘기해요. 몸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지적이면서 동시에 몸을 쓰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배관공 얘기도 해요. 플러머라고도 하는데 캐나다에서 우리 배관공이라고 알죠? 우리 하수구 맡았어요. 부르면 우리 상상으로 보면 직업이 되게 하찮은 직업일 거라는 상상을 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거든요. 캐나다에서. 미국도 시골 가면 그렇고 그 일주일 후에 올 때 뭐 타고 오는 줄 알아요? 벤츠나 BMW를 타고 와요. 일주일 후에 와가지고서는 고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얼마 받아가는 줄 아세요? 한 6, 70만 원을 받아가요. 이분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수입이 거의 1,000만 원에 달아요. 우리로 보자면. 왜냐? 배관공이라는 게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집집마다 우리나라 아파트여서 그게 문제인데 캐나다는 집이 다 단독주택이니까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고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런 직업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래에. 몸도 필요하지만 변수도 많고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 것들. 그 AI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특히 몸에 해당이 되는 건 우리 신체 정도에 갖는 로봇이 나오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공장에는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이 들어가겠죠. 그건 반복 업무니까.
근데 저는 봄날에 개울가를 걷다가 살랑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영감을 떠오르거든요. 네, 이거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인지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지과학을 Cognitive Science라는데 여기서는 몸이 없는 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몸 안에 지능이 내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해당이 되되 지적인 노동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한테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사회예요. 사회라는 것은 사회성을 물론 채팅만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여전히 이렇게 오프라인 만나고 그리고 안아주고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네. 점점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감도 지능 중에 하나고요. 공감도 뇌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 능력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놀아야 돼요. 그래서 잘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족의 중요한 역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양극화가 심해질 거는 이미 시작이 된 상태예요. 그거는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해야 될 것하고 개인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돼요. 유럽은 AI 선진국이 아니에요. IT 선진국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럽에 네이버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쿠팡 같은 데가 있나요? 없어요. 유럽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효과성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IT 시대에는 효율성을 선택했어요. 당장에. 그래서 뭘 도입했죠? 구글이 유럽을 다 먹었어요. 검색 서비스로는. 아마존이 유럽을 다 먹었어요. 쇼핑 서비스로는.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니까 유럽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유럽에서 그 부를 쪽쪽 빨아가는 애들이 미국 회사들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 차원에서 EU 전체 차원에서 부를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법률을 만들고 있어요. 부가 쌓이는 것에 AI를 뿐만 아니라 IT 부가 쌓여진 건데 세금을 더 강하게 물겠다는 거예요. 돈 여기 놓고 가. 그리고 데이터가 미래에 중요해지게 되잖아요. 인공지능으로는요. 내가 인공지능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 학습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도 우리나라에 너 다 두고 가. 미국으로 못 가지고 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물은다거나 AI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건 뭐냐면 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나라 안에다가 데이터 센터, 컴퓨터 센터 설립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운영해. 라고 법률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묶어서 소버린 AI라는 주제를 이게 국가 관점에서 국가의 AI를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버린 AI가 지금 정의도 없어요. 각 나라별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표현을 AI 굴기라고 붙이고요. 어마어마한 정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AI를 제일 잘 쓰는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AI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이 위대하게 될 거예요. 직업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나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오히려 버티컬 도메인으로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생물학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깊게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물리학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노력해야지 되는 시기가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도 AI처럼 아주 막힘없이 갑작스런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 또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AI 산업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부서도 많이 신설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산업적 지형이 바뀔 수 있냐? 제가 낙천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정부가 그렇게 투자한다고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미국은 100조가 아니라 1000조를 투자를 하거든요. 1000조를. 근데 우리나라는 5년 동안 100조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경쟁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만 갖고 하기는 불가능해요. 힘을 합쳐야 돼요. 지금 삼성, LG, 네이버가 경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부가 정책적인 적절한 베니핏을 제공해야지 그게 작동이 되겠죠. 어쨌든 산업이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본다면 대한민국 여전히 전 세계 3등 안에 들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할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력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걸 거고요. 두 번째, 몇몇 놀라운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 회사를 잘 찾아보신다면,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역할을 하신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산업적 지형에서도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